1623년 조선의 왕좌가 뒤집어졌다. 광해군은 폐위되고 능양군 이종이 새왕 인조로 즉위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부른다.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었지만 그날 이후 조선은 더 깊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반정은 단 하루 만에 끝났지만 반정의 상처는 수십 년을 남겼다. 새 왕조의 영광 뒤에는 피로 얼룩진 공신들의 불만과 시기 그리고 권력 다툼이 숨겨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평안도의 명장 이괄. 이괄은 인조반정의 실질적인 주역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정을 이끌었고 광해군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왕좌가 안정되자 그는 잊혀졌다. 공신록이 발표되던 날 이괄의 이름은 2등 공신으로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세운 왕조가 이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인조는 새 왕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신하들은 여전히 불안했다. 반정으로 얻은 권력은 불완전했다.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 누가 반란의 씨앗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궁궐의 밤은 길고 차가웠다. 공신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왕은 신하를 믿지 못했다. 조선의 왕자는 외견상 평온했지만 그 기초는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 속에서 이괄의 분노는 서서히 자라났다. 배신감, 수치, 억울함.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의 결심은 조선의 역사에 또 하나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몰고 오게 된다. 인조반정이 끝난 지 1년. 조선의 궁궐에는 겉보기엔 평화가 깃들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얇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웠다. 평안도의 장수 이괄. 그는 반정의 공신이자 새 왕조를 세운 영웅이었다. 하지만 인조 즉위 후 그의 이름은 점점 궁궐 밖으로 밀려났다. 새 권력의 중심에는 남이공, 김유, 이귀 같은 대신들이 있었고 이괄은 그들의 정치 노름 속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반정을 위해 목숨을 걸었건만 돌아온 것은 의심뿐이구나. 그의 탄식은 평안도의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조정은 그를 제2등 공신으로 책봉했고 그의 벼슬은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전보되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왕은 그를 불러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감시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은 이괄의 아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였다. 혹시 반란의 조짐이 있는지 살피라는 명분이었다. 그 순간 이괄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왕을 세운 내가 이제 역적으로 의심받다니.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충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검이,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날 밤 이괄은 평안도의 부하 장수들을 모았다. 그는 수를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세운 나라가 이제 우리를 버렸다. 조선을 바로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부리가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장수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1624년 겨울 평안도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그리고 그해 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또 하나의 깃발이 오르게 된다. 1624년 초 평안도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조정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두웠다. 인조는 왕좌에 앉았지만 그 왕좌는 불안정했다. 반정으로 세운 권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두려워했다. 그 적이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점점 한 사람에게 향했다. 평안도의 장수 이괄. 그는 병사들을 잘 다스렸고 민심도 두터웠다. 그런 그를 향한 경계심은 날마다 커졌다. 서울의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괄이 언젠가 칼을 들 것입니다. 결국 조정은 결단을 내렸다. 그의 아들을 한양으로 불러올 것. 명분은 왕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 했지만 실상은 인질이었다. 그 소식이 평안도에 전해지던 날 이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멀리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체념도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왕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 피를, 내 공을 모두 잊었다. 내 아들마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진중은 고요해졌다. 바람 한 줄기조차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이괄은 붓을 들어 지도를 펼쳤다. 평안도의 산과 강,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이 붉은 선으로 그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나라의 중심이 썩었다면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그때부터 반역의 불씨는 조선의 북쪽 끝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불길은 왕좌를 향해 치솟게 된다. 1624년 음력정월, 눈이 아직 녹지 않은 평안도의 들판에 한 줄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붉은 깃발 하나가 서서히 펄럭였다. 그 깃발의 주인은 바로 이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조정의 의심과 모욕, 그리고 아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왕이 신하를 버렸으니 신하 또한 왕을 버릴 뿐이다. 그는 마침내 결단했다. 자신을 따르던 장수들과 함께 병사 수천 명을 모아 평안도의 요충지 가산에 진을 쳤다. 그곳에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조선을 다시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 그는 스스로 충신의 군이라 부르며 북소리를 울렸다. 왕이 불의하면 신하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괄의 외침에 응답하듯 민심은 요동쳤다.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든 자는 군사뿐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좌천된 무관들, 조정의 부패에 환멸을 느낀 백성들까지 하나둘 그의 진영으로 모여들었다. 한양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왕인조는 즉시 진압군을 편성하라 명했지만 그 명령은 이미 늦었다. 이괄의 군대는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조선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했다. 한양까지 단 사흘 거리,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조정은 혼란에 휩싸였다.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망쳤고 왕은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사가 또다시 칼을 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궁궐의 등불은 밤새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괄의 군이 한양의 성문 앞에 도착했다. 조선 왕조 200년의 수도, 그 평온한 도성은 곧 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1624년 음력 2월, 새벽 안개가 한양의 성문을 감쌌다. 평소라면 종소리와 함께 시작될 아침이었지만 그날의 도성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를 찢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성 밖에서 메아리치던 그 울림은 곧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이괄의 군대가 도성에 도착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반정의 공신이었던 그가 이제는 역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의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신념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성문을 지키던 수비군은 이미 흩어졌다. 도망치거나 항복하거나 혹은 싸움 중에 쓰러졌다. 한양의 북문이 무너지고 붉은 깃발이 성벽 위에 올랐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순간이었다. 왕 인조는 급히 대비들과 신하들을 불렀다. 모두 남쪽으로 피하라. 도성은 이미 위험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엿보였다. 왕은 결단했다. 그날 밤 인조와 조정은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길 위에는 눈이 녹아 지늘게 되었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왕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바로 세운 결과란 말인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궁궐 안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관리들은 금고를 열어 재물을 챙겼고 남은 군졸들은 성문을 닫지 못한 채 달아났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이괄의 군이 경복궁으로 진입했다. 불길이 치솟고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선의 심장, 그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성문 위에 선 이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진정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인가?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조의 눈에는 제한대군이 점점 눈엣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병약한 동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한대군의 지적 능력과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가 조정 안팎에서 서서히 퍼져나가자 불안감이 싹텄습니다. 세조는 이미 수양대군으로서 형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왕의 피를 지닌 형제가 백성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피보다 냉정했습니다. 제한대군이 아무리 세종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의 의심을 받는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세조는 겉으로는 형제의 정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제한대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의 주변 사람들, 하인들, 심지어 그의 서재에 드나드는 학자들까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어느 날 제한대군이 은밀히 서책을 베끼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사상, 즉 정통성과 왕권의 정당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세조에게 이보다 더 위험한 불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라도 왕의 통치를 흔드는 글은 용납할 수 없다. 세조는 냉혹하게 명했습니다. 제한대군의 서책을 모두 압수하고 그와 가까운 신하들을 문초하라. 제한대군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 세종이 남긴 도의와 학문의 길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의심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름뿐인 왕족으로 남게 된 제한대군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다. 다만 세상이 잊지 않기를 바랐다. 진정한 군주의 길은 권력이 아니라 도에 있다. 그의 글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조용히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조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의 왕조는 늘 권력과 도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제한대군은 권력을 잃었지만 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세종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그런 목소리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왕조의 형제애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467년 음력 3월 궁궐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냉랭했습니다. 세조의 침전 앞에는 고위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모두 숨을 죽인 채 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세조의 손에는 제한대군의 친필이 담긴 서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문장. 왕의 덕은 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 한 줄이 왕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음이라, 덕이라. 이게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세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정 신하 중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은 학문을 핑계로 왕권을 비판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에게 충심을 품은 몇몇 학자들은 이미 유배를 당했고 그를 가까이 하던 시종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한대군을 남쪽으로 귀양 보내라. 다시는 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은 사실상 죽음과도 같은 유배였습니다. 당시 병약했던 제한대군은 먼 길을 버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왕명을 따랐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궁궐의 대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을 다시 넘는 날 내 이름은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나의 뜻은 바람이 되어 남으리라. 그날 밤 세조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침소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문 틈새로 초승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세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게 백성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제한대군의 어린 시절. 대군은 아버지를 닮았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왕좌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의심은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왕이란 결국 피를 먹고 서는 자리다. 귀향길에 오른 제한대군은 초라한 수레에 몸을 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길가의 흙탕물은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 곁을 따르던 노비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어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옵니까? 제한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늘은 아신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보다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세조의 정치를 분석하며 세종이 남긴 이상을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다시 세대에서 세대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어딘가 작은 서당의 학생들이 그가 남긴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돈은 권력보다 길고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의 겨울, 남쪽 지방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차가운 비가 연일 내렸고 유배지의 초가집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제한대군 이제 병약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작은 등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대군은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권력은 잠시의 불꽃이요, 덕은 영원의 등불이다. 그 문장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를 돌보던 노비 노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마, 이렇게 계속 글을 쓰시면 몸이 더 상하옵니다. 제한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글은 세상을 밝혀야 한다. 그때 그의 곁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써 내려간 필사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이상, 그리고 세조의 시대를 기록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눈 대신 비를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제한대군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내 올바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세가 진실을 알아주겠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종이를 하나 꺼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제한대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더니 이내 꺼졌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0을 넘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며칠 뒤 그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더군. 세조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멀리 산 너머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냉정했습니다. 제한대군의 이름은 다시는 조선의 공식 기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술은 대부분 압수되어 불태워졌고 그의 이름은 반역자의 이름 옆에 적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의 제자들이 남긴 비밀 필사본이 전국 곳곳에 서당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젊은 선비들은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고 그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조용한 산골의 새벽, 바람이 스칠 때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의 혼이 아직도 이 산에 머문다 하더라. 그의 짧은 생은 권력 앞에서 꺾였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훗날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끝내 무릎 꿇지 않은 군자, 제한대군. 제한대군 이제가 세상을 떠난 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이 금기처럼 사라졌고 공식 사서에는 단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자 제한대군, 그 죄로 이름을 지우다. 단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생을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남긴 글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몰래 벗겨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조선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지 정치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보다 도덕을, 두려움보다 양심을 믿으려 했던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배지에서 함께했던 노비 노인은 주인의 죽음 이후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한대군이 마지막까지 쓴 필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들을 한양으로 몰래 옮겨 대군의 제자였던 한 젊은 유생에게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훗날 성리학의 새로운 학파를 세운 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언제나 낡은 한 권의 필사본이 놓여 있었고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문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영조시대의 어느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왕을 비난함이 없고 오직 도의를 논했을 뿐이다. 그는 세조의 시대에 태어나 세종의 뜻을 잇고자 한 마지막 군자였다. 이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라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성인이었다. 이 말이 전국 서당의 학생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세종대왕의 마지막 아들로 기억했고 누군가는 조선이 잃어버린 양심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왕이란 칼을 잡은 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품은 자다. 백성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왕의 자리는 아직 공허하다. 이 문장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조선의 학자들은 그것을 왕도 정치의 근본이라 칭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역의 누명을 쓴 제한대군의 사상이 후일 조선의 통치 철학으로 다시 빛을 본 것입니다. 한양의 어느 서재에서 한 학자가 조용히 그 이름을 썼습니다. 흥안군 이제. 그는 잠시 반역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영원히 군자의 마음을 남겼다. 그의 무덤은 여전히 외진 산골짜기에 있었지만 봄이 오면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가리켜 제안초라 불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분의 뜻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한대군의 정신은 조선의 땅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가 짧은 생애 동안 보여준 정의의 품격은 훗날 정조와 같은 성군들의 통치 철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조선의 역사는 여러 왕조를 거치며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한 이름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흥안군 이제.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족이었지만 역사는 그를 왕보다 고결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정조시대 어느 날 정조는 어좌에 앉아 학자들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의 글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돈은 권력 위에 있고 덕은 칼보다 강하다. 정조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학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오래전 세조대에 억울하게 유배된 흥안군 이제의 글이옵니다. 정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대군, 그는 왕이 아니었으나 왕도를 이해한 자로다. 그날 밤 정조는 궁의 정원에서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다면 조선의 길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이처럼 제한대군의 사상은 죽은 뒤 수백 년이 지나 다시금 조명받았습니다. 그의 글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비록 금기였으나 그의 뜻은 스승처럼 존경받았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세조의 야망과 세종의 이상 사이에 끼어버린 비극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낳은 마지막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 돈은 권력보다 길다. 이 문장은 지금도 한국의 역사 강의에서 인용됩니다. 흥안군 이제 혹은 제한대군. 그의 인생은 짧고 비참하며 권력의 이면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면 왜 왕좌를 포기했는가?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왕좌는 잠시의 자리이지만 돈은 영원한 길이다. 그의 무덤은 여전히 조용한 산중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군이 남긴 글귀처럼 나뭇잎이 속삭입니다. 덕은 칼보다 강하다. 그 말이 들려오는 듯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되새깁니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 정신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왕보다 고결했던 군자,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마지막 이상주의자, 그의 이름 제한대군 이제. 이것이 바로 조선의 역사 속에서 짧지만 가장 빛났던 한 인간의 반전 이야기입니다.